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서울시정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포공항 이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국내의 주요 허브 공항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김포공항은 오랜 시간 동안 서울의 주요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 문제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통 편의성을 위해 김포공항을 그대로 둘 것인지, 오랫동안 극심한 피해를 겪어온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수년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상황들로 인해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는 논의는 과거부터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 1차 추경에서 김포공항 일대를 항공산업 물류 거점으로 형성하는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 확충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노력하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포공항 일대 복합개발 사업이 정말 공항 주변 지역 시민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사업일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구역은 현재 김포공항 주변 지역 가운데 서울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해둔 지도입니다.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총 4개 자치구의 서울시의 약 2만 9천 세대가 김포공항 일대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은 어떠할까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여 나타내는 방식으로 소음 영향도 웨클이 있습니다. 측정 결과가 90 웨클 이상이 나오면 보통의 사람은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듯 김포공항 일대 지역은 웨클이 최소 75 이상, 최대 95 이상까지 측정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더욱이 90 이상에 해당되는 강서구의 일부 지역들은 주거 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소음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 주민의 85.4%가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소음으로 인해 아동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유발되었고 많은 피해 주민이 이명을 앓거나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김포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소음 피해뿐만 아닙니다. 비행기 노선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이 있어 수년 동안 지역 개발 및 건물 증축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방음 및 냉방 시설 설치, 여름 전기료 지원 및 여러 주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오랫동안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합당한 대우인 것일까요? 김포공항 부지는 여의도의 10배에 해당하는 900만 평입니다. 900만 평이라는 이 커다란 땅에 김포공항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김포공항 이용객과 인천공항 이용객을 합하면 연간 9,200만 명입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제2터미널이 들어서면서 수용 가능 인원은 총 1억 600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여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입니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한 후 지금의 김포공항 부지에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포공항 이전은 심각한 주택 문제를 겪고 있는 서울시의 주택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900만 평은 약 20만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이곳에 시민들을 위한 주택을 서울시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취소는 집값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고 서울시 전반의 주택가격 정상화도 이룰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도 실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이 지역을 미래형 스마트 도시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AI, 자율주행, 드론,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을 이 지역의 주거 환경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종특별시에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구축으로 서울시를 특색있고 선구적인 도시로 팔바꿈하며 성공적 사례로 정책 수출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포공항 부지의 활용은 그간 고도 제한 및 소음 공해 등으로 지역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장기간 피해에 시달렸던 주민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도 제한 등 각종 개발 제한 요건들이 완화되며 서울 도심 위주로만 이루어졌던 지역 개발의 수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서울시의 최우선적인 현안 과제로 바로 김포공항 이전에 관한 논의들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부권 주민들의 피해는 과거부터 지속되었고 김포공항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그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공항의 성장이 우선인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삶이 먼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900만 평의 부지로 주택 공급 안정화, 스마트 시티 개발로 한국 사회에 가져올 긍정적 결과에 주목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울시 차원의 김포공항 이전 추진에 대한 적극적 움직임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예, 상당히 경청하고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이 부지에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이번 시정 질문 이전에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동안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번 기회가 좋은 정책 제안의 기회가 되면 저 좋겠습니다. 혹시 서울시가 과거에 이 김포공항 부지를 이전하고 이곳에 이 부지에 뭔가 다른 것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연구나 검토나 이런 것들은 혹시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미처 들어본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서는 한번 이것에 대한 연구를 오히려 진행을 했었다고 해요. 지금 보면 제가 서울시 의원이니까 김포공항 인근 부지에 서울시에 해당되는 지역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인근에 이제 인천 등 김포공항 때문에 피해를 겪고 있는 인근 자치구들도 있거든요. 해서 과거에 있었던 검토 사례들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 좀 계획을 내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항을 그대로 둔 채 공항 때문에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일정 정도의 세제 혜택이랄지 여름에 문을 못 여니까 전기 요금을 조금 보전해 준다랄지 사실 언발이 오줌 누기 수준이고 근원적인 대책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경청은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좀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예,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사안이 서울시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인 것은 아마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그 공항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공항공사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사안이고 그러나 지금 의원님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제가 강서구나 양천구 또 구로 금천구를 방문할 때 자주 느낄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일부러 저 소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도 있고요. 그때마다 참 이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불편을 겪고 계시는구나. 그걸 뭐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래서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 그 시정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이거는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니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저희 서울특별시는요, 사실은 자치단체이긴 하지만 중앙정부보다 선도하는 정책들을 많이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 공항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의 협의가 이제 있어야 할 텐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오히려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 처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이것도 이제 PPT가 있어서 보시면서 지난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지난 5월에 강서구를 찾아가셔서요,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 협약식을 참여하셨습니다. 예. 공동주택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경비 노동자 고용 계약과 근로환경 개선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발걸음이었고 매우 반가웠습니다. 여러 서울시 현안 가운데서도 경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본 협약식을 추진하신 점에 대해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미디어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경비 노동자를 향한 입주민들의 폭행, 폭언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권 모독 행태가 연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 협약은 정말 시의성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상생 협약식 또는 세레모니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경비 노동자는 대부분 경비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3명 중 1명은 1년 미만의 고용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에서 전국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 조사를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1개월 미만의 초단기 계약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아시겠지만 경비 노동 일자리에 은퇴한 65세에서 69세 분들이 몰리고 있어 수요 공급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비 노동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것은 우리 또 주민 입주민들의 욕설 구타 등의 부당한 대우입니다. 많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게 입주민 갑질은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비극이죠. 반복되는 경비 노동자의 사회적 타살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상생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방안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입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무 체계를 개편하고 고용 안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해야 합니다. 혹시 시장님 사시는 곳이 공동주택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 저희 아파트도 최근에 아파트 게시판에 뭐가 붙었냐면 3개월 계약했다, 계약 연장했다 이런 방이 붙은 걸 봤습니다. 통상적인 2년 또는 3년이 아니라 왜 3개월일까? 이게 아마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경비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지 그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셨을 때도 1년 미만의 초단기 계약을 하는 현장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게 맞다 말씀하셨던 바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그 현재 걱정인 것은 뭐냐면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입주자 대표에서 경비 노동자들을 채용을 하잖아요. 그 용역업체를 중간에 두고 채용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이 시행령을 앞두고 과연 잘못하면 입주자 대표회 측도 부당 노동 행위를 하게 되는 주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이 해쳐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입주자 대표회의도 법을 어기지 않게, 그 다음에 경비 노동자들도 고용이 안정되게, 그리고 저희 입주민들은 서비스를 잘 받게 하려면 전문가의 컨설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계속 좋은 얘기만 하네요. 좋은 얘기를 그치지 않도록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어떻게 최종 의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해서 뭔가 별도의 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거나 이러면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서울시에는 선도적으로 노동을 주무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노동권익센터가 있습니다. 자치구마다도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컨설팅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서울시가 만드는데 전체 모든 공동주택에 일시에 하기는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시장님께서 공동상생이 협약했던 아파트 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단지부터 먼저 하시는 거 당장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하신다고 하면 안 한다는 걸로 저는 들으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게 한 개소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일시에 어렵다면 보통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사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네, 제가 PPT가 많아서요. 그 다음은 세 번째, 서울시 공공기관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하고는 이 질의가 처음인데요. 제가 전반기에는 교육상임이 있다가 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그곳에 노동 관련한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름부터 사실은 관련해서 관심 있게 질의하고 그 사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온성의를 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직고용 전환에 대한 권고를 각 사에 하게 되었고요. 저는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각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렇게 총파업도 하시고 바깥에 시장님 저희 좀 봐주세요 하고 이제 서 계신 거거든요.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면 제가 2월에도 여기 서서 연말에 직고용 권고가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이 노사전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18일 날 3사 관계자, 노조 지부장, 그다음에 서울시 노동민생 정책 담당관에 있는 노동정책 과장을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했던 것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6월 15일로 이번 이제 정례회가 뒤로 연기됐습니다만 원래는 6월 10일로 예고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1차 노사전위원회를 반드시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고 가셨거든요. 근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협의 내용대로 노사전 협의기구를 만들어 1차 회의까지 성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차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현실적인 결과를 내오기 위한 노사전은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서울주택공사는 신임 사장이 취임할 때까지 협의기구 구성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신임 사장이 오지 않아서 SH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지는 않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핑계로 보인다는 거죠. 네. 신용보증재단은 마찬가지로 노사전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원래 이 세 분 사장님들을 모셔서 하려다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시장님께 질의를 계속 드리는데요.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가까이 공회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님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좀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적절히 한 기관마다 그 사정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교통공사는 이제 노사전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논의에 착수를 한 것 같고 SH공사는 아마 신임 사장님 취임 이후에 한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기존의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은 아닌 모양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역시 기존의 노조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마 조금 반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진전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정규직화 논의 문제는 독립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각 기관에서 조직의 특성 및 노사 협의 결과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해서 청년 취업난으로 인한 불공정 논란은 인국공 사태 때도 있었죠. 이 점 또 그리고 민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형평성, 그러니까 공기업 근처에 있었던 분들과 민간기업 사경제 주체 그 부근에 있었던 분들이 형평성에 크게 그 균형이 맞지 않는 점,
이런 점들로 인해서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공정한 원칙과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 인국공 사태와 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이벤트식으로 진행할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밀하게 보고 어떻게 해야 최대한 불협화음이 없는 가운데 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침이 강화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기관마다 하는 일에 따라서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노사전위원회를 꾸리라고 하는 겁니다. 노사전위원회를 꾸려서 그 안에서 치열한 논의를 하도록 하는 것과 노사전위원회 자체도 꾸리지 않고 있는 것과는 엄청난 큰 차이죠. 그리고 교통공사 같은 경우 피켓팅을 일부 노조원들이 정규직 조합원들이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17%가 퇴사했습니다. 콜센터 아세요 혹시?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른바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즉 교통공사의 콜센터 조합원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도 들어보지 않고 이렇게 되게 인간이 보기에는 되게 모욕적인 그런 인신공격성의 피켓팅을 합니다. 본사 로비에서 밥 먹으러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노노 갈등을 여러분들은 얘기하실 때가 아니고 사실은 전체 조합원들의 뜻이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일부 약간 그런 분들이실 거라 전 믿고 싶은데 노사전위원회가 꾸려지는 데는 최대한 촉매제 역할을 서울시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각사의 독특한 사정이 있으니까 잘해봐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다시 확약을 서정엽 전 시장 직무대리께도 확인을 드렸고 최대한 협조해 주셨는데 새로운 또 시장님 오셔서 노동정책 자체가 서울시의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닐 테니까요. 관련해서 서울시가 촉매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각 3사에서 사정이 생길 때마다 우리 서울시에 노동과에 굉장히 많은 문의를 합니다. 일도 많으시겠지만 재빠르게 답변을 해주시고 공문 시행을 해서 현장에서 노사전위원회가 꾸려지고 비정규직 아직도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이 있다니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촉매자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게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각을 달리하는 논쟁이 있는 사안이고요. 또 이것이 공정성과 관련해서 공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MZ 세대라고 불리우는 20대, 30대 특히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아마 무엇이 진정한 공정이냐를 놓고 계속해서 토론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많은 MZ 세대를 이 사안에 대해 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뭐냐면 시장님이랑 저랑 띠동갑이더라고요. 소띠시죠? 맞나요? 뭐 정확히 말하면 쥐띠입니다. 또 1년 늦게 돼 있으시군요. 음력으로. 저보다 13살이 많으신데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근데 그때는 경제가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할 때라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지하지만 내 집을 우리 부모도 마련했었고 근데 저는 벌써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이렇거든요. 물론 강북구입니다만 근데 지금 내 딸에게 그 희망을 그대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MZ세대가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공공부문에 저렇게 불안정한 노동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게 여전히 존재하는 게 MZ세대에게 희망인가요? 저는 약간 이번에 특히 콜센터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논의 중이었는데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그리고 교통공사는 또 다른 때 추후에 제가 별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기회에 제 또 시정질문 할 예정인데 구조조정 관련해서도 어떻게든 교통공사가 계속해서 적자이니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을 보고 받으셨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신규 직원을 뽑지 않는 방식으로 구조조정하는 게 맞습니까?
당분간은 좀 경영 상태가 매우 불안한 만큼 당분간은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미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네,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거 1,500명의 젊은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간단하게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승객 수가 줄고 있고 줄은 상태에서 경영이 매우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신규 신입 직원을 선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한 일은 아니겠죠. 이거야말로 불평등이죠. 네, 이건 제 시간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시정질문 다음번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교통사고 관련해서 서울의료원 관련해서는 서면 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올해 4월에 발생한 성북구에서가 현장이었고요. 강북구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사고입니다.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아파트 출입구 바로 앞 도로에서 벌어진 참변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서울 성북구 기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 길가에 모인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구급차가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현장을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당시의 모습입니다. 초등학생 12살 A군이 자전거를 탄 채 인근 아파트 단지 앞 건널목을 향해 가고 있을 무렵 아파트에서 나온 흰색 SUV 차량이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속도를 높인 차량은 결국 자전거를 탄 A군을 그대로 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뛰어갖고 끼어있으니까 차를 들어서 큰일했죠.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사고 직후에 아이는 구급차에 실려갔지만 안타깝게도 응급실에서 1시간 만에 사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교통사고는 어떤 사고나 마찬가지지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이 아이의 죽음은 충분히 막을 수 있진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사망한 아이의 부모님께서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본 사고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극적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4시 3분입니다. 그러나 구급차가 현장에서 출발한 시간은 4시 10분입니다. 촉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무려 7분이라는 시간을 지체한 후 구급차가 출발한 것입니다. 당시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 응급조치 도구를 꺼내는데 한참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이를 구급차에 싣고 나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한참을 지체했습니다. 보통 3명의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는데 그날은 2명만이 구급차에 탑승해 있었다고 합니다. 응급차 내부 CCTV 녹화본을 요청했지만 당일 녹화 불량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가기 전까지 아이의 의식은 또렷했었다고 합니다. 목격자가 엄마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아이는 목격자 핸드폰을 사용해서 엄마랑 전화도 걸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의사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구급차를 출동시켰던 성북소방서 측에 문의했습니다. 사고 당시 사용된 구급차는 기름 구급차였습니다. 기름 구급차는 2015년 8월 26일 성북소방서에 납품된 차량입니다. 구급차는 5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기름 구급차는 2015년도부터 사용해 올해에는 폐차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소방청 규격에 맞는 신구급차가 제작 완료되어야 기존의 차를 폐차하고 바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올해 폐차 예정이지만 아직도 새로운 구급차는 제작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 171대 중 무려 56대가 내용 연수가 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차되어야 할 구급차가 계속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구급차에는 평상시 3명의 구조원이 탑승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 처치를 위해서는 인원이 충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 2명만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휴가 한번 제대로 쓸 수 없었던 구급대원이 그날 건강검진 때문에 출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방서 내부에는 도저히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현장의 교통체계 역시 문제였습니다. 사고 지역은 복잡한 십자로 사거리로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상주하고 있으며 주변이 스쿨존으로 구성되어 차량이 조심히 지나갈 수 있도록 교통신호 체계 구성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지점에 보행자 신호등이 2014년 갑자기 철거됐습니다. 경찰서와 서울시 도로사업소에 문의했지만 신호등 철거에 뚜렷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부랴부랴 신호등이 다시 설치됐습니다. 서울시 도로사업소는 경찰서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 따랐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시 도로 환경을 면밀히 관리하는 도로사업소가 신호등 철거를 다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와 지역 소방서에 할당되는 예산 부족으로 노후 구급차를 교체하지 못하고 내부 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와 교통안전시설의 신호등이 이유 없는 철거로 당시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게 합쳐진 상황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하여서는 예산을 비용으로 보지 말고 투자라고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예산, 상시 인력 공급, 노후 구급차 관리, 주의 깊게 교통신호등 관리, 이 모든 것들이 제때 제대로 갖춰져 있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이런 문제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죽지 않도록 해달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가 300회 임시회 때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조직과에서 올려한 인력 관련한 저희가 조례를 다룬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금천 소방서가 새로 개소되므로 인력이 필요하고 상시적으로 퇴직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 소방본부에 대한 인력에 대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명도 감하지 말고 다 충원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더욱 안타깝습니다. 관련해서 2가지를 여쭐 건데요. 일단 영상도 보시고 제가 길게 말씀드렸으니까 소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현대화되어 있고 또 인력이 굉장히 충분하고 그렇게 운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 정말 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건의 경우에는 몇 가지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3명이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그날따라 2명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인력 부족 현상에 기인한다기보다는 당일에 그 1명이 건강 검진에 따른 공가 사용으로 2명이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인력 현황을 알아보니까 현재의 법정 기준은 1,512명인데 거기에 대비 부족 인력은 24명, 그러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그 점은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번째로 그 장비인데요. 이 장비가 오래돼서 고장이 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고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도난 방지 장치가 전기적으로 오작동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 해당 차량은 지금 그 도난 방지 장치를 떼어낸 상태고요. 아마 이거는 그 오래된 장비를 교체하지 못해서 생긴 사고라기보다는 이 차량의 경우에 있었던 특이한 사장이었다. 이제 이렇게 나중에 그 분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는 계속 그 최고로 좋은 상태로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난 3년간 77억 원을 투입해서 구급차를 지금 계속 교체하고 있고 구급차 82대를 최근 3년 동안 교체를 했고요. 금년에도 교체 기준을 초과한 구급차 18대를 추가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적기에 교체되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답변을 그렇게 마련을 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먼저 그 말씀을 드리면 그 답변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요. 건강검진으로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얼마나 현장에서 고생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경찰이나 그러니까 소관하는 뭐 부처가 되겠죠. 부서가 될 텐데 되게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자는 게 아니다. 징계를 주거나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시의원의 역할을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설명 과정에서 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되게 많은 것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라도 똑 부러지게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서울시장이시면. 근데 장비와 관련해서 노후된 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이 차량의 같은 시즌에 차키 문 열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노후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호환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잘. 마침 그날 건강검진 가서 그날 출근할 수 없었던 그분이 아주 능숙하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엄청난 사고는요, 아주 각자 있는 분야에서 조금씩만 이게 틀어지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파인트리 그런 흉물스러운 건물처럼.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예산 계속해서 넣고 있고요. 하고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의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이 출동 장비가 긴급 시에 출동해야 될 차량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 네. 관리돼야 된다는 거는 뭐 그건 100%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 질문 답변을 듣고 계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서울시가 유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긴급 차량들이 이렇게 제때제때 교체되지 못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오해하시면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 내부 연한에 맞추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런 특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재론하진 않겠습니다만 저희 추경은 이제 곧 끝나갈 거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관련한 예산을 평상시 계획보다 더 증액해 주십시오.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인력 충원도 요청하는 바대로 이렇게 충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결식우려 아동 급식 단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안에 1,000원 늘어서 7,000원으로 증액돼서 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의원들 하면서 보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아직 시가 집행부가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역을 골목골목을 다니고 시민들을 많이 만나는 시의원들이 정책 제안을 하거나 지적했을 때 그것이 바뀌고 더 좋아지는 모습을 목도할 때 사실 보람을 느끼거든요. 이번 시정지물 관련해서도 이러저러한 정책 제안도 했고 그 다음에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오늘 시정질문 한번 40분 세레모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우리 서울시 시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